저는 이거보다 네. 유동성 영향을 좀 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그동안 계속 뿜어내다가 그러니까 네. 뭐 무슨 소리야라고 하겠지만 연준은 긴축을 했었고 예. 미국 재무부는 계속 유동성을 위해서 계속 이제 여갈피를 써가지고 계속 살려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슬슬 이 유동성을 좀 줄이는 모습이니까 약간 좀 스톱한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왜 저런가? 저도 이제 많이 알아보고 했더니 느꼈던 제일 유력한 결론은 네.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물가가 치솟고 이러니까 지금 2분기에 잠깐 유동성을 쫙 뺀 거예요. 네. 뭐 뺐다라기보다는 이제 안 넣는 거죠. 안 넣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니까 돈이 왜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QE를 멈추는 것이 예. 그렇죠. 유동성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재무부가 돈을 좀 네. 빵빵 때려줘야 되는데 안 때려주니까 지금 돈이 이제 안 돌면서 이렇게 되면서 코인이 쫙 빠졌어요. 네. 이제 반감기가 이제 지금 뭐 내일 20일 날이니까 내일인데 그래야 되는 직전에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계속 못하고 뚝 떨어지고 네. 증시도 뭔가 힘을 좀 빠진 게 한 달 정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피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힘을 따다닥 잃죠. 예. 유동성이 이르니까 달러 강세가 갑자기 싹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유동성 감소의 영역인데 네. 왜 이렇게 하는가? 그냥 돈을 계속 풀어도 되지 않는가? 라고 봤을 때 네. 금리 인하 타이밍에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계속 제일 나온 게 이제 7월이 70% 이하일 거예요. 네. 그러면 7월 다음에 9월 다음에 그 다음에는 10월, 11월, 11월에 선거가 있으니까 7월에 금리 인하를 못하면 예. 12월에 해야 돼요. 9월에 할 수 있잖아요. 선거 바로 직전에 첫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면 네.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섰다 되면서 약간 영향을 주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거와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제가 본 건 그렇게 그랬어요. 인식하고 못한다. 네. 그러니까 마치 바이든을 도와주기 위해서 축포를 쐈다. 9월에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첫 금리 인하라는 그 첫 금리 상징성은 인하를 9월에 하기가 예. 정치적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예. 못한다. 예. 이렇게 그러면 예.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리를 좀 땡겨서 네. 7월에 7월에 해버리면 9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죠. 두 번째 금리 인하는. 그렇죠. 이미 벌써 방향성을 정해줬으니까. 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가능하다. 예, 그러면 뭐 7, 9, 12 뭐 이렇게 세 번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7월이라는 타이밍이 안 나오면 12월에 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자꾸 치솟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막 침체가 되고 하는데 뭐 컨트롤이 안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좀 저는 무리수를 썼다라 봐요. 그리고 물가라는 게 지금 유가 영향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서비스거든요. 네. 지금 서비스 물가가 3개월 평균으로 보면 네. 막 치솟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품 물가부터 떠나서 서비스가 치솟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는 거죠. 네. 돈을 쓰고 뭐 외식도 하고 이제 뭐 영화도 보고 이제 이런 물가들이 막 치솟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것들을 잡으려면 약간의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만약에 여기서 못 잡으면 그때 22년 절정까지 가게 생겼더라고요, 상승률이. 그래서 네. 조금 지금은 브레이크를 건 상황. 그러면서 지금 또 증시 전반적으로 약간 다 좀 빠지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 주신 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증시가 좀 조정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접근 외에 다른 뷰로 말씀 주셨어요. 예. 근데 충분히 존중하고 예. 근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풍부한 유동성을 줄여야 물가 안정화를 기여하고 예. 그래야 금리 인하 타임을 가져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파월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유동성 감소의 영향이다. 7월달 타이밍을 맞춰보려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는 관점. 좋은 접근이고요. 저는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그러니까 좀 다른 견지에서 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중동 전쟁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돈의 양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의 고민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포감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달러 선호, 금 선호 현상이 야기되는 만큼 돈이 공격적인 투자 자금이 빠져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는 돈의 이동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 중동 전쟁이 첫 번째.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먼저 빠지는 거고 그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저는 한 가지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우려가 되면
물가 불안 우려를 또 갖게 되죠. 국제 유가 불안이나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를 더 갖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물가가 잘 안 잡히는 흐름이지만 이게 2차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게 아닐까 하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2차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당장 뭐 예를 들어서 6, 7월에 금리 인하하려고 했던 그런 기조가 9월 이후로 미뤄지겠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동 전쟁이 이 두 번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후퇴하는 경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결국 제 이런 의견과 예. 말씀하셨던 그 의견이 같이 만나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그렇죠. 예. 예, 더해지는 것들이 보조적인 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흐름이 예.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것까지 생각해 보면 가급적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7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이디어라다. 9월 인하가 아닐지라도 예. 7월 인하가 정치공학적으로는 유리하다고 평가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만나서 지금의 이 주가의 모습을 가져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접근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미국 경제 그 자체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물가가 잘 안 잡히는 모습은 예. 그러면 결국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 혹은 지금의 5.5% 기준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혹시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는 모습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업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가보시면 알지만 제가 예전에 베이글 2개랑 모닝커피 2개 먹고 55,000원 나왔어요. 네. 기겁을 했는데. 네. 두 개요? 두 개? 모닝커피 예, 두 잔? 예, 저번에 아이언큐도 가을바람님이랑 둘이서 먹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와, 여기는 돈을 베이글 못 벌면- 모닝커피 먹는 남자네요. 뉴욕에서, 예. 뉴욕에서 예. 뉴욕에서 베이글과 모닝커피를 마시는 남자. 예, 광고를 뭐 겨냥해서 한경 출연 전에 한경 출연 대기할 전에. 데가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베이글집에서 대기했거든요. 좋습니다. 예.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도 제일 싼 거 드셨는데 그게 5만 원 정도 나왔다. 기겁했어요. 예. 그리고 그 소갈비 3명이서 딱 5인분 먹었거든요. 네. 80만 원 나왔어요. 그 둘이서 삼겹살 5인분 먹으니까 20몇만 원 나오고. 그러니까 네. 여기는 돈을 못 벌면 소비를 할 수 없는 국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순간, 실업 당하는 순간 소비가 확 줄어드는 구간인 거죠. 근데 실업이 나오질 않으니까 소비가 줄지가 않는 거죠. 약간은 줄일 수 있어도 확 줄이진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였던 거고. 그러면 왜 여기가 돈이 실업이 안 나왔을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AI 반도체 인프라를 터트린 상태에서 네. 실업률이 줄기를 바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싶은 거죠. 주택은 부족했었으니까 계속 이제 이동해서 집은 계속 짓고 있었죠. 남부 쪽에다가. 거기다가 인프라 터트린다 해서 인프라 공사한다 하니까 그 다 일자리 양성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루 컬러 열리고 전기차, 내연기관차 뭐 한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일자리 들려서 계속 이제 공장 짓고 있었고 지금 반도체 공장 짓는다 해가지고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빅테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 AI 개발자들 다 지금 뭐 고용하고 뭐 한다 해서 뭐 다들 지금 뽑고 있는 상태였고 네. 돈이 잘 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긴축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IRA라든가 칩스법을 통해서 계속 돈을 때려 박아 놓으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서는 먹고 살만한 일자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고 네. 다만 천만다행으로 중국이 침체가 오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또 많이 떨어졌고 네. 그러면서 상품 물가가 나름대로 많이 잡혔죠. 잡혔다는 것도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상승률이 그냥 줄어들었죠. 완만해졌다 정도고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는 치솟는 이유가 예.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서비스 물가는 저는 실업률이랑 되게 좀 많이 일치한다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예, 관점에서 예,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 네. 결국은 실업이 나오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네. 물가가 빠르게 잡히는 건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이제 접근이 이제 경제학 원론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결국 이제 소비는 소득의 함수고 소득은 고용의 함수니까 고용이 탄탄하니 소득이 안정적이고 예. 소득이 안정적이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고용만 되면 빚내서라도 소비를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금리를 이렇게 치켜 올려버리면 예.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해서 예.
고용이 침체되기 마련인데 근데 금리를 이렇게 올려도 네.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보조금을 주니까. 그렇죠. 그런 정책 때문에. 예. 그래서 경기를 살렸던 것이다. 좋은 접근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그동안 제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 다 동조해요. 제가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데 아주 좋은 해석이고요. 여기에 이제 좀 실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또 재밌는 것이 이 서비스 말씀하신 것처럼 그 CPI의 기여도를 좀 회부를 해보면 상품 물가의 기여도는 거의 0에 근접했고 식료품 물가도 0에 근접하고 상품 물가도 0에 근접하고 에너지 물가도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수준인데 근원 서비스 물가만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전체 기여도를 보면 한 3.2%포인트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왜 그럴까라고 해석하는 부분을 이제 실업과 물가를 이제 개념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런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도록 기여하는 것은 서비스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비용 구조가 인건비다. 예.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다른 재료나 이런 원자재나 이런 비용 가격이 오르니까 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 예. 근데 인건비가 안 떨어지는 이유도 역시 완전 고용인 거예요. 고용이 완전 고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개의 일자리가 공급되는데 200명이 이 일을 원해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100개의 일자리 공급이 되면 다 채워져요. 근데 고임금도 있고 저임금도 있는데 다 채워지는 거죠. 근데 완전 고용이 아니고 100개의 일자리가 나오는데 10개만 일이 채워져요. 그러면 다 고임금 일자리만 나오는 거죠. 거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탄탄하니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임금 일자리만 계속 남는 거예요. 저임금 일자리는 임금을 올려야만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임금 상승률을 봐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고용통계 발표될 때 실업률하고 취업자 증감도 발표되지만 동시에 임금 상승률을 발표하는데 임금 상승률이 지금 아직도 4%대예요. 그럼 임금 상승률이 3%대로 3.5%대로 아이러니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져 줄 때 그때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예. 완전 고용이니까 그러니까 예. 같은 완전 고용 형태가 물가 잡히는 걸 막는 방해하는 요소인데 두 가지 접근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경제 공부가 이렇게 정말 그러네요. 크게 예, 보는 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우리 이제 한창 이제 그 화이트 그 개발자들을 네. 싹 다 해고하면서 네. 이제 침체를 만들어 줬고 이번 때는 금융맨들을 싹 다 해고하면서 침체를 만들어 줬는데 네. 지금은 뭐 어디 섹터가 박살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미국 네. 내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언가 그런 소식이 나올 때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중물가 중금리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네. 오래 가는 현상? 네. 예,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저도 이건 뭐 테일러 준칙이나 여러 이제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어쨌든 인하해 나간다 하더라도 인하하는 그 종점, 최종 목표 금리는 5.5에서 많아야 3.5다. 요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하는 그 중립금리는 3.5에서 기껏해야 2.5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극단적으로 낮은 금리는 그 시대는 오기가 없죠. 힘들다. 예.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질문 드릴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계신 그 질문입니다. 예. 그냥 이거는 뭐 누구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봤을 때 언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미국이 근거는 무엇인지. 90년도에 네. 비슷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가 좋았던 적이 90년도 그 중후반. 네. 이제 그 우리나라 IMF 들어가기 전에. 네. 예, 그때쯤을 생각해 보면 네. 아시아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외환위기도 오고, 뭐, 태국부터 시작해서 싹 다 흔들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캐리를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엔화가 달러당 155인가 154를 찍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이 올 거고, 예.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아시아의 영향이 저는 더 커질 더 거라고 봐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아시아의 뭐 나라 하나 박살 날 때까지 예, 그게 이제 진짜 침체 신호일 게 아닐까. 왜냐하면 뭐 중국이 박살 났대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엄청나게 반도체 수요를 많이 땡기는 국가인데 네. 이제 ASML 뭐 매출 비중만 봐도 절반 이상이 중국 향인데 중국 경제가 박살 나버리면 반도체나 가전제품이나 수요부터 뚝 떨어지겠죠. 네. 예, 그럼 그 기점으로 이제 물가가 잡히는 일이 되겠죠. 결국은 아시아의 어떤 나라 하나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피해보는 건 아시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 같은 이런 몇 개 국가가 강달러 현상 속에 막 굉장히 진짜 처참한 예. 꼴이라고 표현할까요? 꼴은 이제 아마 그 표준어죠. 예. 예. 그런 처참한 꼴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일종의 미국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또 덩달아 일본도 같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예. 그게 결국 돈이 더 그 나라로 쏠리게 만들어서 예. 어떤 특정 아시아 국가가 정말 소위 외환위기 같은 그런 걸 겪을 때 물가가 잡힐 수 있겠다. 그것도 굉장히 약간 음모론적이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뭐 원하지 않았더라도 진짜 엔캐리에 땡겼을 때 네. 우리 한번 엔캐리를 당해본 나라들은 대비를 하잖아요. 아, 이제 그때 우리 당한 추억이 있으니까 네. 뭐 어떻게 좀 달러를 유동성을 더 확보해 놓자 뭐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놓을 거고 대출도 단기 대출 최대한 줄이고 장기 대출로 다 전환해놔라 뭐 이런 금융 정책을 할 건데 네. 안 당해본 나라는 네. 그냥 단기가 싸니까 단기 땡겨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일본이 금리를 노무라 증권 보고서에서 좀 충격적인 걸 봤었어요. 네. 4%까지도 염두를 해두더라고요. 네. 일본 금리를 그래서 아. 이 말이 되나 하는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뭐 3달마다 0.25씩 계속 올려 나간다면 아시아의 영향이 좀 크게 갈 수도 있다 보죠. 네. 근데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무라 증권 보고서는 늘 충격적이었어. 늘 좀 극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제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어쨌든 뭐 참조할 만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말씀하시는 중에 중국 경제가 24년 1, 2월까지만 해도 1, 2월 통계 기준으로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계속 면치 못하는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다가 더군다나 중국은 목표 물가가 3%니까 우리나라 2%고 미국 2%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마이너스 1%라고 하더라도 같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쵸, 그쵸. 예. 목표 물가 자체가 높은 나라니까 목표 물가와의 격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마이너스 0.5% 수준의 디플레이션 상황에 근접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1.5에 가까운 뭐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에 거의 놓였었다고 보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게 어쩌면 물가 안정화를 유도한 거죠. 글로벌 경제. 네, 그쵸, 그쵸. 미국의 그쵸. 미국 물가 안정화에. 그죠? 디스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거죠. 상품 물가를 잡아줬으니까. 그렇죠. 중국 덕택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들이 물가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받은 거다.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약간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진핑이 이구환신 정책을 꺼내 들었어요. 소위 기존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빨리 신차나 신가전으로 바꿔라. 근데 과거에도 소비가 진작이 안 될 때마다 그 카드를 꺼내 들어서 실제 가전제품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자동차 교체 수요가 막 늘어났었는데 이구환신 정책을 도입한 게 자국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국 경기 부양의 목적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정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이든 혹은 미국 물가 안 잡히게 만들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실업률이 더 급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보면 돈을 반도체에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반도체는 대결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을 막 풀어서 했는데 문제는 그 다른 산업들, 지금 중국 하면 제조업인데
제조업을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 제도를 넣으면 중국의 제조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원화된 전략으로 전 잘 썼다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사람들이 소비를 한번 해봐야 네. 그래도 이게 또 몇 년 동안에 또 한 번 또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국 경제적인 차원에서 봐도 이구한 신이라는 좀 적극적인 소비 진작책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그게 고용을 좀 만들고 예. 공장 가동이 너무 줄었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최근적으로 올해 봄에 들어서 한 약 4년 만에 그 미세먼지를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오, 요새 좀 심해졌어요. 그쵸. 예, 공장 가동률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공장 가동, 중국 공장 가동이 다시 전개되는 거죠. 실제 PMI 지표로 봐도 제조업 PMI 지표가 다시 50밑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중국 제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물론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고성장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라도 뭐 급격한 충격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영향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저도